요즘 많은 광고나 뉴스에서 많이 보이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ICT, IoT, 스마트팜, 플랜트 팩토리, 그러니까 식물 공장이죠. 그리고 데이터 땡 공사까지 한다고 9시 뉴스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주제에서도 나오는 ICT가 과연 무엇이길래 우리 이런 농업 분야에서도 등장하는 걸까요? 다음. ICT란 용어 그대로 I는 인포메이션입니다. 정보라는 뜻이고요. CT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로 해서 통신 기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많은 정보들이 통신 기술과 융합이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신 핸드폰 있죠? 핸드폰, 또 노트북, 그리고 컴퓨터 등 이런 IT 기기들이 우리가 예, 지금 컴퓨터나 노트북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선들로 보이죠? 저런 인터넷망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핸드폰이나 내 노트북 또는 컴퓨터에 있는 많은 정보들이 서로 내 거, 니 거 상관없이 장소하고 시간 구애 없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 소통도 하고 서로 내 것도 네 것도 아닌 것처럼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 ICT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루에 여러분들 수십 번도 아마 들어갈 텐데요. 우리 많이 검색하시죠? 네이버, 구글 검색 사이트에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친구 생일 아니면 생일 잔치 그런 식으로 해서 네이버 검색을 막 이렇게 입력을 하고 거기에 구매를 한다든가 하나의 흔적을 남기고 나면 진짜 머지않아 바로 옆에 가격대 아니면 연령대별로 필요한 선물 리스트가 쫙 하고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아니면 시간대로 하면서 이거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하고 자꾸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을 한번 터치를 하면 돈이 나가고 선물이 금방 배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지인하고 점심이나 저녁을 식당에서 먹고 딱 카드 결제를 딱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떠요? 결제가 승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신발을 신고 나오려고 하는데 또 문자 메시지가 하나 옵니다. 띵동띵동 하면서 고객님 여기 지금 방금 결제하신 영수증을 가지고 바로 옆에 가시면 엄청 맛있는 수제 커피를 10에서 20%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고서 안내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시간을 보면서 시간이 남으면 거기를 거의 100%씩 들려서 커피 한 잔을 또 드시고 아니면 테이크해서 가지고 가긴 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내 동선을 마구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이런 많은 개인의 취향이라든가 관심사, 내가 어딜 가고 싶은지 하는 것들을 계속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할수록 이런 데이터들이 이런 네이버나 구글 검색 사이트 아니면 카드사 아니면 은행 이런 데에 계속해서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의 고객 등의 행위 데이터들이 자꾸 쌓여 있을수록 이거하고 관련된 앞서 말씀드린 커피숍, 음식점 그런 데에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퍼주고 안내를 하고 하면서 수수료나 광고료를 챙기는 이런 데이터 기술 기업이 굉장히 뜨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새로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런 바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이분은 세계 경제 포럼이라 하는 다보스 포럼의 창시자인 독일의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밥입니다. 이분이 1971년 세계적인 중립국 가면은 스위스 아시죠? 스위스에 아주 조그만 스키 리조트가 있는 다보스 지역에서 첫 번째 포럼을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불리어진 다보스 포럼이 되었고요. 이 행사는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전 세계 유명한 경제학자들을 누구
이렇게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이 참석을 하고 거기에 한 나라의 지주다들 아니면 유명한 대기업 회장님들이 꼭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회비가 자그마치 18,000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를 내면서까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는 회의가 다보스 포럼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많은 기업 회장들이 꼭꼭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올해 연초에 이 행사가 열렸을까요? 뭐 요즘에 뭐 코로나도 있고 막 하고 힘들 텐데 정말 열렸을까요? 열렸습니다. 금년 50주년 행사를요, 1월 21일 날 개최를 해서 24일까지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 제일 위에 있는 분이 아마 교황이실 거고요. 텔레비전에 정말 많이 나오는 요즘 미국의 대통령도 있고요. 유럽 은행 총장도 있고 그 옆에 기업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SK 최태원 회장이 참석을 했다고 해서 제가 넣었고요. 이런 분들이 포함을 해서 한 3,000명이 참여를 하여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합니다. 2016년도 이런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아까 창시자라고 했죠.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까지 자그마치 4년 동안 매해 이 다보스 포럼이 열릴 때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하였고요. 이전 혁명, 1차, 2차, 3차 산업혁명하고 완전 다른 패턴의 혁명이 다가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중요했고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연속 강조를 했을 텐데요. 과연 4차 산업이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라고 혁명 많이 했을 텐데요. 보시는 1차 산업혁명은 1784년 영국의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증기기관차는 동력입니다. 그죠? 스팀으로 해서 동력이 일어나는 건데 대부분의 많은 제조 산업들이 대부분 수공업, 내 손으로 사람의 인력으로 하던 일들이 어느 순간 동력으로 체제가 바뀌고 시골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진출하는 계기가 1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1870년 전기가 발명이 됐어요. 전기가 드디어 출현을 하면서 일반 산업 현장에 있어서는 대량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이루어지면서 2차 산업혁명을 하고 많은 물량들이 생산이 되고 인구가 늘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3차 산업은 무엇일까요? 3차 산업은 전자라는 것과 IT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1969년 하면 저도 태어나기 전이긴 한데요. 그 시절부터 아마 컴퓨터들이 굉장히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서비스 산업들이 굉장히 보물처럼 일어났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는 3차 혁명에 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4차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넷 기반의 많은 정보들이 우리 인간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 지능까지도 대체를 하려고는 하는 로봇이나 AI 이런 새로운 혁신 수단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새로운 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ICT를 통한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말한다 하면 지구상의 모든 물건들이 연결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집에 가면 냉장고, 세탁기, 뭐 인덕션 이런 것들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난방,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사무실에 가면 나의 노트북 아니면 컴퓨터, 전화,
뭐 이런 것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것은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정보보안 업체인 시스코 사장인 데이비드 에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2015년도에 지구상에 1억 2천 개의 물건이 컴퓨터나 노트북 그리고 핸드폰하고 연결이 되었다. 그런데 고작 1%밖에 안 된다. 그리고 2020년에는 아마 3억 7천 개 정도가 연결이 될 건데 3% 수준밖에 안 될 거다.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을 이루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경고를 한번 했고요. 오라클이라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는 오라클 사장은 말합니다. 마크 허드는 말합니다. 앞으로 향후 25년 후에는 나머지 97%도 다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ICT 기술로 4차 산업혁명에 진짜 발빠르게 뛰어들어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구글 검색 사이트라고만 알고 있었던 구글이 자율주행차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머리가 좋다고 한 바둑기사 이세돌을 이겨먹은 알파고, 인공지능 알파고가 지금 탄생을 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의사 부족하다고 한참 지금 코로나 시에도 얘기하는데요. 왓슨이라는 의사가 탄생을 해서 인간이 아닌 로봇이 진단을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부르기만 하면 나타나는 우버 택시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해서 지금 굉장히 성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농업 분야에 보시면 드론을 가지고 이제 병해충을 다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 강의에 많이 등장할 스마트팜 농장에 대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팜 농장 구현을 위해서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아이템의 판도는 보통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지금 시가총액이 올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에서 탄생한 GE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1년에 보면 엑슨이라는 이건 에너지 회사입니다. 에너지 회사가 지금 1순위를 하고 있고요. 거기 바로 보면 애플이 이제 등장을 해서 조금씩 돈을 벌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다 보면 이 업체들은 다 빅데이터로 먹고 사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의 공통점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2019년도에도 보면 애플부터 시작해서 페이스북까지 앞서 2017년도하고 거의 유사한 데이터 기반의 업체가 지금 시가총액으로 가장 부유한 기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애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853조 원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다가요. 올해 지금 2000년 8월인데요. 8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2000조가 넘은 굉장히 부유한 상황이 됐습니다. 2000조를 갖고 있는 애플 대단하죠? 저도 어쩌다 보니까 애플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요. 저도 일출을 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그래도 뭐니 해도 먹을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 데이터가 있는데요. 2018년도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세계 귀역량에 대한 시장 규모를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푸드가, 그러니까 곡물이 전체 시장의 한 50%를 차지할 만큼 있고요. 우리가 많이, 우리 현대자동차부터 해갖고 많은 차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자동차, IT, 기기들, 그리고 철강까지 세 개를 다 합해도 곡물하고 거의 유사한 유동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인데요. 오늘 이 강의에 들어오신 분들이 농업 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고 해서 제가 들고 왔고요. 저도 이제 농업 분야에 연구를 하고 있지만 농업의 중요성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가 이런 지금 잘 나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CT 기기들이 활보를 해야 될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은 어떨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UN 리포터에 의하면 보통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7%다. 그러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14%가 넘기 시작하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는 2000년도에 진입을 했고요. 고령 사회는 2017년 8월에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마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은 1994년에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인구가 많은 중국은 2025년에 고령 사회가 될 거라고 UN 리포터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중에 농업 인구가 얼마큼 감소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에는 485만 명이었던 우리나라 농업 인구가 2019년대는 224만 명 정도로 24년 동안에 한 54%가 감소가 됐습니다. 절반도 넘게 줄었고요. 다음. 그 중에서 또 나이 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65세 이상의 노인이 얼마큼 있는지 했더니 2010년도에 최고의 정점을 찍었는데요. 시골에 농사 짓고 있는 분들 중에 55%가 2016년도에, 그러니까 절반도 넘는 거죠. 우리 동네, 저도 충청남도 청양에서 태어났는데요. 저희 동네 가면은 55% 아니고 한 99%가 다 65세 노인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노령화가 되었고요. 2017년하고 18년도에는 조금 감소세가 줄었죠. 왜 그랬을까요? 이건 58년 개띠부터 시작해서 베이비 부머라고 하잖아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퇴직을 하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농, 귀촌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60세 아니면 58세 정도 되기 때문에 65세의 고령화에 조금 못 미쳤기 때문에 지금 42%, 44%로 조금씩 감소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젊은 사람이 내려가면 이 수치들은 굉장히 더 감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2018년도 통계청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2050년도에 아마 저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세를 보면 남녀 이렇게 불문하고 토탈 해도 40만 명이 안 됩니다. 20만 명, 20만 명, 40만 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50세, 60세를 보면 60세 이상은 80세까지 보면 거의 80만에서 100만이 조금 안 되는 수치로 저렇게 많이 갭이 크다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앞으로 내 나이가 지금 40 몇 세다. 그러면 저기에 2050년도에는 30년 뒤니까 70 몇 세가 되겠죠. 저랬을 때는 저 인구 보세요.
엄청나죠? 한 80만 명이 있고 저 애기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할 젊은이가 너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노후를 굉장히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새삼 느낄 수 있게 하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농업 분야에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과연 나의 30년 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위치에 서 될지를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우리가 먹을거리는 많을까요? 충분할까 싶어서 한번 데이터를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호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289%입니다. 호주라는 나라는 자국민이 다 먹고 남아 돌아서 외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곡물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보세요. 2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해야 될 나라들이 갑자기 기후가 안 좋고 뭐 어떠한 상황이 서로 외교가 안 좋아졌을 때 수입하고 싶어도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도 생긴다는 거죠. 23%밖에 안 돼서. 그래서 저 자료를 보면서 저는 저 농업 분야에 굉장히 연구를 한 20년 동안이 넘게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여도가 적구나.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곡물 자급률이 저 정도밖에 안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그런 갑자기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이 그래프는 지금 우리나라 농업 성장률을 한번 보는 거였는데요. 2007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 보면 거의 답보 상태입니다. 25주부터 시작해서 28주까지. 그래서 굉장히 성장률이 느리고요. 거의 그냥 정체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금년도 지금 상반기, 하반기 하고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상반기까지도 봤을 때 15조 원으로서 지금 하반기에 아무리 상반기만큼 늘어나도 30이 될까 말까, 30조가 될까 말까 정도로 농업 성장률이 크게 증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안타깝기도 하고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태풍, 홍수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자꾸 주는 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내고 원래는 여러분한테 책을 하나씩 제가 집합교육이면 선물로 이렇게 드리려고 한번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뜻하지 않은 이렇게 라이브 강의를 하라 하니까 이걸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따 혹시라도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다시고 한 분들은 저한테 여기 이제 스태프들한테 뭐 이렇게 주시면 제가 금년에 이제 발간한 책이 하나 있어요. 식물공장에서 이렇게 매뉴얼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이렇게 뭐 버티칼 팜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양액타는 뭐 그런 노하우도 막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고 한 분 있으면 몇 분은 제가 제공을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 비싼 자동차를 툭 하고 치면 뭐가 될까요? 이걸 툭 하고 치면 뭐가 될까요? 이쯤에 많은 분들이 졸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넣었던 건데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이렇게 혼자서 떠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다음 탁 치면 카톡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카톡 많이 하시죠? 그래서 넌센스 퀴즈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ICT나 IoT가 도입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우리 한국의 농업은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 농업은 어디로 가야 될까?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농식품부터 시작해서 많은 농업 관계관들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비빔밥 좋아하시나요?
아, 그거 뭐까짓 거 별거 아니지 뭐 그냥 아무거나 막 비벼서 먹으면 되는 게 아닐까 뭐 그러시는데요. 한번 만드는 방법을 제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미지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밥을 쌀밥을 하얀 밥을 지어서요. 이건 탄수화물입니다. 다음 이건 간 쇠고기를 양념을 잘해야죠. 마늘도 넣고 후추도 넣고 참기름도 넣고 맛있는 간장을 넣어서 주물주물 주물른 다음에 이렇게 볶으면 소고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많은 나물류들을 준비를 해서 무치거나 볶아야 되는데요. 시금치, 호박, 그리고 콩나물, 그리고 당근, 그리고 다음 표고버섯, 그리고 고사리까지 해서 나물을 묻혀서 아까 밥, 고기, 그 다음에 많은 채소류들을 위에다가 토핑으로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쁜 데코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은행과 그리고 달걀 지단하고 달걀 후라이를 얹어서 그 위에 깨를 솔솔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참기름과 고추장으로 썩썩 비벼 먹을 수 있게 올려놓으면 우리가 말하는 비빔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빔밥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이 한 그릇에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분, 5대 영양소가 대부분 굉장히 다 골고루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을 다 같이 굉장히 우수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5대 영양소를 다 챙겨서 넣었는지 그건 제가 식품학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똑똑한 우리 선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빔밥이 꼭 뭐가 하냐면요. 지금까지 개발된 농업 기술들을 혼합해서 지금 투입해야 되는 스마트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농장과 굉장히 닮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빔밥을 했고요. 이것처럼 비빔밥처럼 이런 많은 적재적소에 있는 많은 기술들이 잘 융합을 시켜야만 스마트팜이 잘 구현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비빔밥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음. 따라서 선진 농업국뿐 아니라 한국은 비빔밥과 같이 모든 정보를 잘 혼합시켜야 하는 스마트팜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분야 지금 시설 원예, 노지 그리고 뭐 축사 분야까지 다 이렇게 골고루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든 아니면 각국에서 개발된 농업 기술을 잘 혼합시키려고 굉장히 데이터를 수집 중이기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적재적소에 센싱할 수 있는 기술들을 지금 현재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러한 기조로 해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진다 하면 아마 최종적으로 이런 류의 스마트팜이 구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중앙에 있는 관제 시스템이죠. 관제 시스템에서 이번 달에는 파종을 어느 구역에다 해야 되겠다. 종자를 저쪽에다가 오늘은 정식을 저 파트에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스케줄을 일일이 겨운 정지도 하고 파종도 하고 어느 파트에서는 수확을 해서 시장을 팔아야 되는데 오늘 수확해서 오늘 나가면 가격이 별로야 라는 것도 다 시장 동향까지 다 분석이 이루어져서 이건 저장을 며칠을 하든지 아니면 내일 수확을 해서 선별을 해서 내일 보내자 라는 이런 스케줄을 다 컴퓨터 제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의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고 나면 이런 모습의 스마트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이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그러니까 스마트팜에 대해서 구현을 하려고 하는 시설 원예 쪽
농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지금 기존의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의 온도 아니면 난방 그리고 양액 공급 등을 온도 이렇게 제어를 리미트를 해놓는 거죠. 35도 이상이 되면 천창이 열려라. 너무 더우니까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35도가 되면 센싱해서 이렇게 개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너는 3시간만 물을 주고 닫아라 하는 온도하고 타이머로 하는 제어 중심에서 이거는 대부분 지금 현재 1세대 스마트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제어 중심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구현하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저 밑에 이제 심겨져 있죠. 작물이 심겨져 있는 바로 위에 온도, 온습도 센서, CO2 센서, 많은 센서들이 이 작물을 아예 감지를 하고 너는 오늘은 굉장히 물이 먹고 싶구나 라는 것들을 진단을 해서 오늘은 어제는 너 20리터 줬는데 오늘은 30리터 줘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제어를 하고 이렇게 공급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자동화가 될 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 진정한 작물 중심의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건 이제 노지에서의 스마트팜입니다. 노지가 굉장히 우리나라 시설보다는 노지가 아직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지에서도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관수. 밑에서 물 주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지금 노지 스마트팜은 밑에 지하수를 자동으로 퍼 올려서 이렇게 타이머든 앞서 말한 작물 중심대로 해서 물을 공급을 해주는 자동화 그런 농장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다 무인 관리기, 무인 트랙터, 무인 수확기, 무인 파종기 막 그런 식으로 헬기까지도 드론 헬기들이 다 무인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지금 노력 중이고요. 그런 것들이 구현된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기는 한 차원 더 먼저 개발이 되어 가는 건데요. 이건 이제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예요. 그 중에 지금 빨간색으로 있는 거 있죠. 을지로 3가, 충정로, 천왕 하고 상도, 답신역 이 역에 지하철 역사에 지금 버티칼 인도어 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음 보시는 것과 같이 즉석에서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건 상도역에 있는 지금 버티컬 팜인데요. 직접 안에서 지하철 역사에서 한 켠에서 재배를 하고 저 수확된 지금 상추류, 아마 샐러드 채소들인데요. 이것을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샐러드 카페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답신리에 있는 건데요. 이건 아마 퇴근하면서 거기는 이제 규모가 작아서 퇴근하면서 그냥 이렇게 자판기에서 샐러드와 토핑, 불고기도 들어가 있고요. 치즈도 들어가 있고요. 닭가슴살도 있고 막 그런 이렇게 샐러드 팩이 있어요. 그걸 자판기로 사 먹을 수 있게 하는 이렇게 자판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버틸카 팜이 지하 세계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농업적 관심도 있고 아직 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가 진짜 우통 벗고 이렇게 땡볕에서 일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젊은 분들 죽었다 깨나도 그런 거 안 해요. 저희 아들도 이제 뭐 고2 막 그러는데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화분 하나 뭐 만지라게도 뭐 벌레가 있을까봐 막 놀래고 도망가고 그래요. 그런 거 다 엄마가 하는 거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 절대로 땡볕에 가서 뭐 하러 가면 비비크림 바르고 선크림 바르라고 한낮을 다 보낼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곳에서 제어를 하고 키우고 수확을 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어느 누구도 농업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 강의에 들으신 분들은 앞서 말한 그 지하철역에 한번 가보시고요. 돈 내는 거 아니고요. 거기 그냥 지하철역에 내리셔서 1층 정도 가면 이렇게 한켠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도 할 수 있고 앞서 그러니까 상도역 같은 데는 카페도 있으니까 저거 아까 키운 거 저거구나 이렇게 갖고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들리셔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슬금슬금 한번 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키우는 작물들은 대부분 양해고를 해서 대부분 다 하고요. 저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도 이런 식물 공장들이 있는데요. 거의 대장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검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마시고 이런 농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부에서 2016년도에 스마트팜에 대한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부여의 토마토 농장에 대해서 분석한 건데요. 전체 생산성은 스마트팜을 도입을 하면 27%, 그리고 개인당 생산성도 한 40%가 증가를 한다고 하고요. 노력비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 고용비 같은 것들은 한 15%가 감소가 되고 병해충 방제는 53%가 감소가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이고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팜이 구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계적으로 스마트팜 관련해서 시장 동향이 굉장히 커져 가고 있는데요. 지금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보면 매년 한 13%씩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수익이 좋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자료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쟁력 평가를 하는 2019년도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그맣게 보이는데요. 2018년도에는 140개국 중에서 저희 한국이 15위가 되었고요. 지금 2019년도에는 141개국 중에 13위를 저희 한국이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이 자료를 왜 들고 왔냐 하면은 제일 93%라고 써 있는 자료 보이죠? 거기가 ICT 기기의 적응성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좁긴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통신망,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잘 구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쪽에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라든가 농업 쪽에 뛰어들었을 때는 진짜 ICT 기반이 우리나라만큼 잘 되고 잘 터지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제 목소리가 자꾸 섹시해지는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해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도 순위가 13위로 굉장히 높고요. 앞으로 10위권 안으로도 들을 수 있을 만큼 굉장한 저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해서 진짜 활주로에 아무 차 없이 그냥 잘 비행할 줄 알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하나 생겼죠. 그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2019년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중국 우한으로부터 발생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한 2월 달부터 굉장히 무섭게 해서 지금까지도 종식이 안 되고 서로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여러분 진짜 얼굴 보고 저희는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집합 교육만 하고 서로 농담도 하고 서로 눈 마주치면서 했던 강의에서 오늘 이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 어색하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쩌다 진짜 걸린 오늘 이 강의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대부분 비대면을 하는데 딱 이 상황인데요. 너무 재미없고 너무 무섭고 너무 겁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질문하실 때 너무 크게 꽉 물지 말고요. 살살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상상도 못했던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한마디로 팬데믹이죠. 그래서 과연 어떤 모습들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지 많은 자료들을 한번 제가 서치를 해봤고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정은경 질병청이 됐죠. 질병청이 돼버렸는데요. 제 이름이 정윤경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너무 비슷하고 그런데 비슷한 사람이 또 한 명 여기 나올까봐 제가 저렇게 권 본부장이실 거예요. 저분을 제가 지금 갖다가 놨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저 모습들이 언제 정말 종식이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일상인데요. 비대면, 접촉 금지, 뭐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뭐 화상회의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기딱지에 앉을 만큼 이렇게 많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와중에 더 첩첩산중으로 저기 북극에 그리고 남극에 빙하들이 많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많이 녹아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북극의 북극곰, 저 얼음이 다 녹아서 발 디딜 틈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더 추운 남극의 펭귄도 한 조각밖에 없을 정도로 저렇게 다 빙하가 녹고 자기가 발 디딜 얼음 조각이 저것밖에 안 남은 아주 상징성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기도 하고 이것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얘네 지금 북극곰도 그렇고 펭귄도 그렇고 진짜 아사가 많이 속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온난화 영향이 그냥 남극하고 북극에 그냥 물이 빙하가 녹아서 흘러내리는 걸로 끝나나 보다 싶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다음. 바로 전 세계의 가뭄, 홍수, 그리고 뜻하지 않은 뭐 태풍, 그런 허리케인, 막 그런 것들이 한 두세 개 했던 것이 10개가 생기고 5개가 생기고 예전에 못 봤던 오늘 우리나라도 이번에 태풍이 벌써 3개나 아마 지나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름을 앓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아마 인천 지역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쪽하고 경기도, 수도권은 조금 덜하긴 하지만 저 아래 지역에는 진짜 많이 뉴스에서 보듯이 많이 물에 잠기고 내 터전도 저 논밭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는 집이 다 이렇게 침수가 돼서 살 곳이 없을 정도로의 그런 피해를 많이 입은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지금 지구 온난화도 계속 이렇게 심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자꾸자꾸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한 시대에 진짜 우리 세계인들은 어떤 소비 패턴을 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보고된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온 디맨드 마켓이라고 해서 내 핸드폰에, 내 컴퓨터에 총동원할 수 있는 모든 루트를 찾아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저 옷을 정말로 파리의 컬렉션에서 걸렸다는데 저 옷을
내가 꼭 입어보겠어. 저 백을 꼭 들어보겠어. 막 그런 야심찬 저기를 해서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접근을 해서 진짜 내 손 안에서 모든 것을,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구해서 입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하는 것. 하고 내 손에 마켓이 생겨버린 온 디맨드 마켓이 굉장히 뜨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 저 코로나 세타로 인해서 정말 택배를 많이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달 음식 많이 드실 건데요. 그런 것들이 다 온 디맨드 마켓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요청하는 대로 물건을 찾아서 내 손에 들어와서 내가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장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셀프 프로덕션입니다. 자기가 내가 그러니까 못 믿겠어. 막 뉴스에 나올 때마다 농약도 엄청 쳤대. 나를 속였어. 막 유통기한도 지났어.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러느니 내가 키워서 먹겠어. 그러면서 셀프 프로덕션 자가 생산도 하고요. 소비도 하고요. 남으면 이웃집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요. 그런 패턴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조그만 짜투리 공간만 있으면 무조건 저렇게 식물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약 따로, 음식 따로, 따로따로 먹던 것을 이제는 아예 내가 좋아하는 사과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채소에 그 속에 내 몸에 뭐가 필요하대. 칼슘이 좀 부족해? 아니면 칼륨을 좀 빼야 돼. 난 빈혈이 좀 있어서 철분 좀 넣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아예 식물에 영양분을 강화를 한다든가 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맞춤형, 내 몸에 맞는 맞춤형 음식을 만들어서 내가 먹을 수 있게 오다를 낸다든가 아니면 뭐 주문 생산 그리고 내가 직접 생산도 하려고 하는 경향이 2018년도에 많이 앞으로는 늘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보고를 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다음 금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2020년 금년도 한국무역협회에서 전 세계에서 어떤 물건들이 아니면 어떤 상황에 저기들이 반영이 돼서 물건들이 유동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서를 많이 찾아보고 진짜 데이터를 유동량을 체크를 하면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이후에 정말 외출 많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집콕 하는데 꼭 집콕하고 꼭 같은 의미인 HOUSE, 하우스입니다. 하우스가 키워드로 잡혔는데요. H는 헬스케어입니다. 보통 헬스케어 하면은 밖에서 운동을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같이 모여서 축구를 한다든가 농구를 한다든가 뭐 골프를 치러 가고 야구를 하고 막 그런 세상이었던 것이 요즘에는 어떻게 됐냐? 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나 혼자 운동을 하고 앞에 있는 뭐 이렇게 블로그라든가 유튜브에 있는 다운로드 받아서 따라서 하기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 관련된 운동 기구들이 굉장히 밖에 있던 아니면 체육관에 있던 것들이 대부분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양상을 띠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입니다. 앞서 많이 말했죠. 온라인 시장. 그래서 금년에 보통 봄 아니면 가을 이렇게 백화점, 박앤세일이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요. 지금 개미 새끼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저희 집 앞에 진짜 롯데백화점이 있는데 저도 거기를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거기에 조금 비싼 거라도 있으면 구경이라도 가야지 하고서나 막 들리고 했던 백화점을 요즘에는 정말 1년 지금 6개월이 넘었죠. 거의 10개월인데 10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들릴 만큼 굉장히 저뿐만 아니라 하루에 한 명이 올까 말까 할 정도로 손님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백화점이나 뭐 그런 것들은 많이 없어지고 새로운 패턴의
온라인 형태의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뜨고 있고요. 세상의 물건을 아까 말했던 온 디맨드 마켓하고 같은 연장선에서 온라인이 굉장히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U는 언택트입니다. 비대면, 비접촉이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맨날 꼭 마주보고, 그러니까 높은 사람은 밑에 사람들을 다 옆에다 끼고 회의를 하고 싶어 해요. 어서나 내가 여기까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니네 꼬라지를 한번 봐야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눈을 맞추고 저게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렇게 대면 회의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 막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정말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플라스틱 아크릴판으로 다 이렇게 나눠서 놓고 회의를 할 정도로 지금 언택트 세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정말로 여기에 이제 익숙해져서 화상회의라든가 아니면 메일 뭐 이런 등으로 서면 보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가 이렇게 바뀌는 양상을 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입니다. S는 스마트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식물 공장들이 개개인 자기네 집이든지 자기 농장이든지 자기 공간에 갖다 놓고 재배를 하고 키우는 재미 그리고 먹는 재미를 느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집에 거주하는 공간 빼고 나머지에 텃바퀴들을 갖다 놓고 상추부터 시작해갖고 고추, 토마토 요즘에는 뭐도 키운다더라. 뭐 많은 것들을 키워서 이렇게 수확을 하려고.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은 그 있잖아요. 아보카도를 먹고 나면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큰 씨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것을 그냥 화분에다가 쫙 놨는데 발화가 돼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이제 기도한대요. 꽃이 펴라, 꽃이 펴라. 그래서 나도 여기서 아보카도를 키워서 먹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요. 진짜 발화가 돼서 아보카도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마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스마트 인프라가 집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특히 어느 나라에선가는 닭도 달걀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닭도 집에서 키우겠다고 지금 우리나라 구조는 대부분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같이 굉장히 다 자기의 주택인 사람들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닭도 자가 생산을 해서 알을 먹겠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뿐만 아니라 고기도 막 먹는데 지금 달걀만큼은 스스로 키워서 먹겠다고 하는 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센세이션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여기에 따른 오피스 기기들이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홈 오피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난 2.5단계일 때 저희도 강제 재택근무를 제가 이틀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2짜리 아들이 있어요. 근데 얘도 학교를 안 간 지 한참이에요. 9월 1일에 개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루도 못 갔고요. 내일 하루 간대요. 그래서 매일 원격으로 아니면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저랑 같은 날 집에 있게 된 거예요. 남편은 출근을 하고 그러고서는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이렇게 접속을 하고 우리 이렇게 공무원들은 이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시스템에 접속을 하고 나면 이렇게 메시지가 와요. 지금은 너무 폭주 상태니까 1시간 뒤부터 업무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9시 이후에 이제 잠깐 일어나서 우리 아들이 이제 거실에서 막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아들 간식 줄까? 그랬어요. 간식? 그랬더니 얘가 막 얼굴이 볼개져갖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눈짓이 막 해갖고. 그래서 이제 한 50분 지났는데
저는 이제 안방에서 이제 이렇게 있었거든요. 왔으니 막무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쪽팔려 죽을 뻔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왜? 그랬더니, 엄마가 거기 보였어. 막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중인데, 고등학교 2학년 애가. 그래서, 엄마가 왜 낮에 거기서 나오냐는 거지. 엄마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그러면서, 엄마 지금부터 잘 들어. 50분 수업하고 10분씩 휴식이야. 그리고 점심시간은 참고로 1시부터 2시까지니까 그 사이에 소리 내지 말고 나 파스타 먹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알았어. 그랬더니 나 화장실은 어떻게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화장실도 쉬는 시간에만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서 나 혼자 진짜 재택을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 강의를 듣는 분들이 아마 어린아이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게 이해가 정말 될 거예요. 저는 다 큰 애인데도 서로 이렇게 초점을 안 맞춰서 엄청 혼났어요. 하고 저녁 때 남편한테 와갖고 제가 나를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면서 했더니 잘해야지 그러고 더 이상 저기를 안 하더라고요. 했더니 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 친구들은 동생들이 많아서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화면에 누구 이렇게 수업을 시키고 있는데 형아, 누나 막 그러면서 튀어나오는데 거기에 버금가게 엄마가 나왔다는 거야. 걔네들은 어리긴 하지. 그러면서 먼저 많이 쇼크를 당하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재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켜야 될 게 뭐가 있고 하는 것들이 서로 공유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트러블이 생기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이코노미 앳 홈이 집안에 홈오피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사무실에 있던 것들이 노트북만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나름 사적인 공간도 해서 이렇게 밖에 표차를 해서 근무 중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 아들하고 진짜 딱 이틀 했는데 하루 엄청 욕을 먹으면서 깨달았던 건데요. 이 데이터가 딱 그걸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집에서의 경제가 많이 일어날 거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풍만해져 있고요. 많이 요구사항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백순위가 넘었더라고요. 저희 이제 코로나 발생자 보면 처음에 경북이 막 몇천 명 할 때는 막 1, 2등 막 그랬었잖아요. 그 순위가 저희 나라 보니까 막 100 몇 등으로 넘겨졌더라고요. 그 정도로 방역을 잘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재택이 없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종식이 안 되고 아직은 좀 힘든 상황이고 하고 우리 모두 조금은 조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농업을 하는 우리한테 정말 스마트팜이 이런 접촉을 많이 피하고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정말 많이 가야 될 길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또 하나의 자료가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올해 2월이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코로나가 중국서 들어와서 막 창궐할 때에 우리나라 식품업체 온라인몰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공한 상황인데요. 2월을 그때 이제 한참 코로나가 많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을 했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2월에는 저 보실까요? 햇반, 뭐 그렇게 그러니까 밥, 국, 라면, 생수 이런 식료품 중에서도 필수 식료품들이 구매가 굉장히 늘었던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처음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막 할 때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전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어떻게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었나 하고 딱 이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3월과 4월 사이예요.
3월과 4월에는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해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영리해졌어요. 아, 금방 끝날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캐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전을 대비를 해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2018년도, 2020년도에 그 소비 트렌드에 거의 맞게 저런 제품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상추묘 3,398%가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300%가 넘게 상추묘를 키우겠다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차지했고요. 그래서 이걸 키우던 화원 같은 데에선 엄청난 물량을 조달하느라고 바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콩나물 재배기입니다. 이게 나 혼자 산다라 하는 데에서 제가 언뜻 봤는데요. 장도연이 콩나물을 키우는 거예요. 저 재배기에. 그리고 아직 자라지도 않았는데 엄마 생일이라고 콩나물을 꺼내서 요리를 하겠다 하는데 아직 3cm도 안 자랐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귀하게 막 아주 보물단지 이렇게 에워싸듯이 콩나물 재배기를 가지고 키우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요.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저 콩나물 재배기를 많이 구입을 해서 집에서 콩나물을 키워 먹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1284%나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베이비 채소, 새싹 채소 재배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시트지를 깔고 위에 종자들을 보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배춧가 작물들 이렇게 종자를 갖다가 뿌리고 습만 주면 물기만 주면 저렇게 한 3, 4일 만에 쫙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새싹 비빔밥 같은 데 넣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뭐 기술 없이도 할 수 있게 종자라든가 저렇게 재배 틀만 이렇게 제공을 하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많이 484%나 증가를 해서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건 456% 고추묘입니다. 고추묘도 그 아사기 고추라 하죠. 좀 안 맵고 하는 거 아니면 청양고추도 그렇고 이런 묘들을 직접 집에 화분에다 키워서 꽃 잘 피거든요. 고추가. 그래서 키워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었고 저것도 한 456%나 작년에 비해서 한 40%가 넘게 증가가 된 상황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첫 2월에는 큰일 났다. 뭐가 부족한가 봐. 슈퍼도 못 가. 뭐도 못 가. 그래서 막 이렇게 생필품 위주로 막 구입을 해서 막 쟁여놨다가 이게 금방 끝날 게 아니네. 저런 생필품은 우리나라 택배 아저씨들이 잘 갖다 주고 우리나라가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에서 그런 사재기 같은 건 하진 않고요. 다음에는 내가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애들하고 복닥대면서 무엇을 할까 하는데 저런 걸 키우는 재미, 먹는 재미를 하면은 슬로우 라이프가 굉장히 지금 팽배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다음. 그래서 오늘 이 제 강의에서는요, 새로운 물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새로운 물결이 일렁이는 이 세상에서 농업 분야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를 좀 미약하게나마라도 느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됐고요. 좀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다고 하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진짜 덩치 크고 목소리 크고 막 그러면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세상의 흐름을 빨리 읽어내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많이 알아두는 발 넓은 사람이 세상을 주도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할 거고요. 바로 마치기 전에 제가 근무하는
경기도 농업기술원 이거부터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홍보 영상을 본 다음에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계신 거죠?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보이죠? 사이버 식물병원 같은데 들어가시면 집에서 대부분 농민들을 위한 저희는 이렇게 서비스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농사 짓다가 정말 이게 무슨 병이 갑자기 오기도 하고 막 하는 것들 뭐 사진을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시료를 직접 택배를 보낸다든가 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것도 이제 사진상으로 잘 모르겠다 하면 현장 출장까지 가서 그거에 대한 컨설팅을 많이 해주는 사이트가 지금 사이버 식물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자료실에 그게 없는지를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뭐 채소 가꾸기 막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안 보인다. 여기에 보시면 자료실에 보면 그 연구사업 계획서 보고서 있지요. 보고서 같은데 들어가시면 저희가 매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쭉 가서 보시고 1년에 한 몇십 건씩 계속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 찾을 수가 있고요. 한번 저희가 연구 사업을 시작하면 보통 2년 아니면 3년 만에 끝나기 때문에 이게 언제 나오나 그것도 조금 인내심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저희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게재를 해놨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각도 이렇게 뭐 충남 농업기술원 뭐 이렇게 하면 각도에 농업기술원이 다 있고요. 농촌진흥청 이렇게 하면 농촌진흥청에도 이런 농사로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저희 것도 같이 흡수되어 이렇게 게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쪽 한번 이렇게 서치해서 보시면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